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배우면 세상을 보는 지식과 힘이 생깁니다. 자, 지난 시간 준법 의식과 법치주의, 시민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았죠. 지난 강의를 점검하다 보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의미 중 직접 민주정치의 사례 마지막에 그 뉴 잉글랜드 주를 영국이라고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뉴 잉글랜드주는 미국 동북부에 있는 주로 미국의 독립혁명기부터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는 우선 정치적 효능감에 따라 그 참여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이 정치 과정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된다면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정치적 효능감이 높으면 합법적 방법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정치적 효능감이 낮으면 비합법적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적 무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합법적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 정치 참여의 유형은 그림처럼 4개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A 국면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A 국면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가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며, 그 외에도 청원, 민원, 건의, 신문사라든가 SNS 등 언론에 투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1인 시위 등이 있습니다. B 국면은 집단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일시적인 시위, 일시적인 공청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청회란 정부나 사회기관 등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 이해 당사자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C 국면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청원, 지속적인 민원, 지속적인 건의, 지속적인 언론 투고, 지속적인 1인 시위 등이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D 국면은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방법으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에 가입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참여나 일시적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과정이나 지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참여 방법, 즉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등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유리하고, 그에 따라 점점 현대사회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합법적 방법으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이고 비폭력적인 위법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합법적 방법이죠.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 즉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 셋째,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넷째, 최후적 수단, 즉 다른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쓰는 최후적 수단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미국의 데이빗 소로가 쓴 저서 시민의 불복종이란 책에서 유래했는데, 이 소로는 19세기 오타가 나왔네요. 19세기 중반 자신의 세금이 노예제도나 전쟁과 같이 인권과 정의를 훼손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 즉 납세 거부 운동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이 소로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이후 인도의 민족 해방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디는 1930년 영국이 대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비싼 영국산 소금만 쓰게 하고 식민지인 인도에서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소금법을 만들고 인도인에게 강요하자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직접 소금을 만들기 위해 매일 60km씩 25일 동안 바닷가로 행진하는 소금 행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소금법을 위반한 죄로 간디와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디는 집요하게 거부하되 폭력 없이 공개적으로 한다. 진정한 힘이란 물리적 수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꺾을 수 없는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어간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과 비교하여 저항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둘째, 더 이상 합법적인 실정법상의 대응수단이 없어야 하고, 즉 실정법상의 모든 구제수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폭력적 방법으로도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보다 적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권이 등장한 이론적 배경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되겠습니다. 로크는 국가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를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가정했는데요. 이 잠재적 투쟁 상태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인간들이 평화 상태에 있다가도 개인적 이기심에 의해 언제든 약육강식으로 변해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들의 자연권, 즉 인권을 서로 침해당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은 자발적 동의에 의해 국가 또는 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라고 말합니다. 로크는 자연권 중 일부, 즉 인간의 행위나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권만을 국가의 위임, 즉 빌려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위임계약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국가는 위임받은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시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A만큼 위임받았는데요. 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비민주적 독재 또는 권력 남용을
행한다면, 즉 A만큼 위임받은 것 그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독재나 권력남용을 행한다면 시민들은 비민주적인 현재의 정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권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이 저항권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3대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그다음 1987년 60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도에 있었던 촛불혁명 등이 대표적인 저항권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단원이 끝났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에 대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